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이제 계속 속도를 내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국회 탄핵 소추단이 탄핵 사유 중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빼겠다라고 한 걸 두고 굉장히 이제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우리가 알아서 판단할 테니까 알겠다, 우리가 판단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국민의힘에서나 아니면 여권에서는 계속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논란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요? 완전 트집 잡기죠. 네. 이 법조인들이 전 그래서 사실 국회 내에 법조인들이 많은데 법조인은 웬만하면 국회 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법의 논리,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뭐 해요? 옛날부터 변호사들이 서로 법적으로 붙었을 때 예를 들어 의뢰인의 그걸 위해서 최대한 트집을 잡아서 이기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소피스트처럼 그냥 진실이 뭐냐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죠. 네. 진실이 정의가 뭐냐 이건 상관이 없고 내가 어떻게 하면 논리 또는 트집을 잡아서 이길까. 재판에서 이길까 이거죠. 네. 근데 재판에서 이번에 송영길 의원의 그 전 대표의 돈봉투가 무죄 나왔잖아요. 네, 돈봉투는 무죄, 하지만 뭐 다른 거에 유죄가 나왔죠. 다른 게 유죄 나왔죠. 정치자금법 위반이 유죄가 나왔는데 위법한 증거라고 해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물론 그거는 저는 동의하고 맞다고 보는데 네. 변호인들이 이제 그런 형사소송법 자체의 문제, 절차 문제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기 시작해요. 본질적인 부분은 놔두고 네. 그건 지니까. 본질적인 부분은 어떻게 못하니까. 이거에 트집을 잡아서 자꾸 이게 뇌란죄를 왜 뺐냐 뭐 하냐 그런데 저는 솔직히 다 트집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물어봤어요. 어떤 다른 그 법률가에게 네. 변호사분에게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우리가 이제 내란죄라는 게 너무 내란이라는 게 계엄이라는 게 추상적이어서 약간 그래서 와닿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예전에 45년 전 일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안 그런 분들은 좀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내란이라는 게. 근데 연쇄살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연쇄살인범보다 내란범이 훨씬 더 큰 죄라고 네, 보는데 네. 훨씬 더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대통령이 연쇄살인을 했어요 막. 그리고 지가 그걸 다 찍어놨어. 장면을. 네. 완전히 그 미친 사람이죠. 미치광이죠. 네. 다 찍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 휴대폰을 훔쳐가지고 공개를 했어요. 난리가 났죠. 네. 그러면 이게 위법한 증거 수집이어서 헌법재판에서 탄핵 심판이 갔는데 이건 절차상 문제가 있는데 이건 위법한 증거 수집 같은데 그래서 파면을 안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핵심을 비교갔다 이런 본질은 그대로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법에서는 그러니까 일반 법원에 가서 형법을 다투할 때는 그런 위법하냐 아니냐 이걸 따지지만 네. 그건 왜 그러냐면 위법한 걸 놔두면 자꾸 위법하게 해서 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따지지만 헌법재판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 얘 연쇄살인범이네? 그럼 파면이죠. 네.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란죄를 넣냐 마냐 하는 거는 저는 그런 예라고 본다. 본질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내란죄를 법재판에. 넣게 되면 형사법처럼 그렇게 따지게 되니까 이건 워낙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형량이 없는 아주 중한 죄잖아요. 그러면 사실 훨씬 더 꼼꼼히 따지겠죠. 내란에 우두머리냐 어쩌냐 꼼꼼히 따져야 되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거든요. 명확히 다 목격했는데 뭘 굳이 그렇게까지 따져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뺀 건데 그걸 가지고 지금 여러 국민의힘 주류 이분들이 또 변호인 측에서 우기기로 떼쓰고 있다라고 봅니다. 떼쓰고 있다. 네. 그래서 무시하고 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장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의원이 째려만 봐도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트집 잡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너무 심각하게 논의 안 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요. 맞아요. 어쨌든 헌법재판관이 비상계엄이 헌법을 위배했냐, 법률을 위반했냐 이런 걸 가지고 대통령 파면 여부를 따질 것이기 때문에 별로 뭐 내란죄 여부는 그거 만약 하게 된다면 시간만 질질 끌 거고 헌법재판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네. 생각도 들고요. 체포영장 자체를 무시하고 또한 거부하는 이것도 헌법을 지키겠다라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계속 탄핵에 마일리지를 쌓아가고 있다. 그렇게 네. 볼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엄 이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굉장히 국민의힘에서는 수세적인 입장이긴 했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당당하게 공세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일단 지난 6일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마지막 날이었죠. 관저 앞에 44명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서 체포 반대를 외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엄이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탄핵은 안 된다.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 안 된다. 이렇게 외치는 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관저 앞에 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살짝 이해가 안 가기도 하거든요. 이거 왜 갔다고 보세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간 겁니다. 라고 그분들이 대한민국의 주장을 헌법 하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간 겁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간 겁니다. 윤석열 개인을 지키려고 간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공권력에 대항해서 윤석열을 지키려고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는 것인가. 그분들 공부를 다시 해야 될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궤변이에요, 궤변. 그러니까 궤변인데 그거를 그 행동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 뭐예요? 가면 영웅이에요, 영웅. 아, 그 현장에서. 정광훈 목사 그 앞을 탁 지날 거 아니에요? 와, 김기현 나타났다. 이야, 오, 야, 나경원, 와, 이러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수많은 지지 문자 오고, 또한 슈퍼챗? 후원금 막 네. 들어오고, 그리고 지지율도 좀 올라가니까 이제 많이 고무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편끼리 모여가지고 막 우리 잘했어 막 그러니까 진짜 잘한 줄 아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분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은 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결집을 하고 그래야 지지율을 오르고 조기 대선에서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재명 나빠. 이재명 대통령 되면 안 돼. 그것 때문에 결집하는 거다. 그걸로 모든 게 지지자들한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렇게 점점 오르고 있는 것도 참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때문인 것 같아요. 아, 이재명 대표만은 결국은. 안 된다라고 하는 반발하는 그것 같아요. 분들이 네. 그쪽으로 결집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가는 국민의힘 완전 무너지겠네. 보수파 완전히 망가지겠네.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되겠네. 그럼 우리 완전히 그냥 풍지박산 나겠네. 풍비박산 나겠네. 네. 그러면은 안 되지. 그럼 일단은 결속하자. 일단 뭉치자.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여론조사에 나오는 건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네. 저도 정말 납득이 안 돼서 물어봤는데 흔히 지지층 결집이라고 하잖아요. 뭐냐면은 이전에는 잘 뭐 귀찮아 이런 걸 다 일일이 다 대패 전화를 안 받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대통령 탄핵, 대통령 체포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 크게 몇 번 없는 네. 특히 체포는 처음이죠. 그렇죠. 이런 큰 정치적 사건이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을 펴기 위해서 전화를 적극적으로 받는 거예요. 이거를 특히 극우층이 많이 들어간다. 네. 요게 일단 1번. 그래서 포집되는 게 좀 더 많다. 네. 그러니까 ALS에서 사실 응답률 5%라고 그러면 산술적으로 따지면 이게 1%거든요. 일단은 전화를 받는 사람 기준이기 때문에 안 받으면 아예 모수 자체가 안 돼요. 네. 받는 사람 기준이기 때문에 알아서 끝까지 응답하냐 이런 부분으로 치기 때문에 근데 일단 그렇게 해서 과대 포집되는 경우가 조금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뭐 그런 이유들 예를 들어 뭐 그분들이 이런 얘기도 하죠. 뭐 민주당도 방탄 엄청 하지 않았냐 우리라고 왜 못해. 물론 그런 주장을 민주당의 방탄이 잘못됐다고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비교 자체 급이 달라요. 그렇죠. 계엄이랑 뭐 탄핵이랑은 굉장히 그러면 다르죠. 계엄이랑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뭐 위증교사든 뭐든 받고 있는 혐의들이랑은 급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것도 뭐 이렇게 순도가 다르다는 거 떠나서 아예 비교할 수가 없는 그렇잖아요. 그거는 도저히 놔둘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우기면서 사실은 본인의 의사표시를 해서 뭉치는 분들이 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지지율이 좀 더 높게 반영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여론조사 전문가가 딱 그러더라고요. 지지층이 결집은 하지만 그게 끝이다. 예를 들어 이건 지금 뭐냐면 뭐 30%대 이게 그냥 끝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응답률이 낮으니까 예를 들어 뭐 응답률이 20%라고 해도 전화 면접은 높죠. 전화 면접은 20%라고 해도 나올 수 있는 다 끌어모아서 30%라는 거죠. 근데 대선이나 이런 주요 투표는 60% 70%잖아요. 대선은 70%가 넘어요. 응답률이. 네. 사실은 투표율이 70%가 넘는다는 거는 응답률이 70%가 넘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그러면은 30%다 그러면 응답률 뭐 5%에 30%다 그러면은 0.15%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지지하는 분들이. 네. 70%에서 60%는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집해봐야 결집해서 여론조사에 높게 나오는데 실제 대선 투표나 이런 데 가서는 이분들이 절대 이 비율보다 크게 높아질 수가 없다. 그렇군요. 그게 여론조사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지율이 조금 많이 나오는 거에 고무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죠. 관저 앞으로 갔다 이렇게. 그냥 자기들끼리 그게 현실이고 자기들의 그냥 우기기 대망 전략이 먹히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정치나 인생이나 복잡게여서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사실은 이분들이 거기서 의기양양해서 우리의 관저 앞에 간 44명이 자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지지율도 이제 민주당이랑 비슷하게 가고 대통령 지지율도 좀 오르는 것 같고 잘했어. 자 오늘은 족발이나 먹읍시다.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말한 대로 그게 한계가 더 명확해지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들 이 결치층 빼곤 다른 사람 다 돌아서는 이건 너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어서 실제 대선이나 선거에서는 엄청나게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 국민의힘 의원 중에 한 3분을 꼽아가지고 이분들 왜 그러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어렵다. 윤상현 의원. 자, 이분은 굉장히 찐 친윤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1차 집행 때 혼자 관저에 들어가가지고 나름의 어떤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분은 사실 수도권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왜 그러는 거냐 도대체? 뭐 일각에서는 대통령 선거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는데 이분은 왜 그러는지. 그다음에 오늘 김민전 의원이 백골단을 자처하는 반공청년단을 국회로 불러서 마이크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백골단이라는 게 사실 과거 민주화 운동 때 그 시위대를 향해서 굉장히 폭력적으로 진압했던 사법 경찰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백골단이라는 이름을 본인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국회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준 김민전 의원 왜 그러는지. 그 다음에 장동혁 의원이 그 관저 앞에 간 44명 중에 한 명의 장동혁 의원인데 이번은 친한계로 굉장히 대표적으로 뭐 라디오에서도 한동훈 대표 편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분인데 관저 앞에 갔다? 이분 또 왜 그러는지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돼요? 아주 간단하게 하면 이분들이 왜 일어나 지금 자막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왜 일어나라기보다는 원래 그런 분들이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죠. 네. 아주 결단을 해야 될 명확한 대로 올려놨을 때 이분들의 진면목이 드러났다. 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위기 상황에서의 그렇죠. 실제 자기의 본능이 나왔다. 실체가 드러났다. 원래 그런 사람. 위기가 아닐 때는 그냥 뭐 좋아 이렇게 있었는데 뭔가 중요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니까 진면목이 나왔다. 그래서 윤상현 의원 보면은 사실은 원래 다른 의원들과도 잘 지내고 이전에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나름 합리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분이 그래도 좀 온건하고 합리적인가라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 든 생각은 역시 아무나 전두환 사이를 하는 건 아니구나. 그렇군요. 네. 그게 답은 그분이었구나. 원래 그런 분이다. 그런 분이 어떤 중요한 국면에서 껍질을 벗었을 뿐이다. 네. 뭐 앞에 3분, 2분, 나머지 2분도 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3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동감해요, 동감. 그러니까 원래 이상한 사람들이다. 네. 특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 대통령도 형 누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누나라고 그러고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형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박근혜 정권 시절에 그때 국회 사무총장이 정진석 현 비서실장일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방문했거든요. 근데 그때 윤상현 의원은 새누리당 그냥 의원이었어요. 근데 보통 국회 본청 정문에 딱 내려가지고 레드카펫 깔리잖아요. 네. 그러면 국회 사무총장이 가서 영접을 해가지고 안으로 쭉 안내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 윤석열 의원이 갑자기 딱 나타난 거야. 그래서 누나 막 손잡으려고 그래가지고 네. 정진석 그때 당시 사무총장이 맞아요. 누나 하면서 이렇게. 그때 영상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이상한 짓을 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렇게. 네. 나중에 영상 있으면 한번 틀어줘 보세요. 그런 웃긴 일을 벌였던 사람이고 2016년 총선 공천 때 당대표였던 김무성 대표를 향해서 죽여버리라. 죽여라. 네. 공천 주지 말아라. 막 그런 얘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원래 좀 기이하고 이상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하는 거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선 출마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냥 원래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는 거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장동혁 의원은 솔직히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분은. 장동혁 의원을 잘 아는 분에게 들어보니까 네. 뭐 그럼 장동혁 의원이 반론해도 제가 들은 얘기예요. 저는 사실 잘 몰라요. 모르는데 들어보니까 사실은 엄청나게 기회주의적이다. 그래요. 그런 얘기를 누군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친한계 핵심이었잖아요. 그랬죠. 한동훈 대표 핵심이었고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각을 세울 때에도 같이 뜻을 했잖아요. 물론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너무 혼자 결정하고 너무 독단적인 것들이 있어서 솔직히 좀 짜증났었다.
나이도 어린데 저희 한동훈 대표가 본인보다 네. 이 자식은 지 맘대로 해. 이게 짜증 났었다. 뭐 이런 얘기는 있긴 했었어요. 그런데 친한계가 한동훈 대표가 축출되면서 물론 지금도 모인다고는 하지만은 사실 힘을 잃었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관잡해 간 거는 내가 사실은 의탁했던 곳이 무너졌네. 빠르게 다른 세력에 붙었다. 근데 그게 너무 빠르니까. 그러니까 뭐 한동훈 대표에게 실망했을 수 있는데 그럼 어차피 가만히 욕먹- 좀 있으면 되는데 굳이 거기에 갔어야 네. 되나. 원래 권력지향적인 분들은 네. 이럴 때 욕 먹어도 빠르게. 빨리 간다. 네. 뭐 그렇게 그래서 오랫동안 봐온 분 한 분이 그런 스타일로 봐서는 지금 행동이 다 이해가 된다. 네. 이걸 이제 우리가 딱 단어라면 기회주의적이다라고 하는데 기회주의적이다? 그렇게 분석하는 분이 있고요. 앞서 이제 저희가 그냥 아주 본질적으로 원래 그런 분들이라고 얘기했지만 따지고 보면 지금 이제 극렬 지지층의 목소리가 데시벨이 사실 높은 거죠. 데시벨이 높다 보니 여기에 호소해서 무주 공산 상태로 보이는 국민의힘 상황에서 차기 대선 주자든 네. 또는 당권 주자든 이런 데서 좀 가려고 하는 그렇지. 이런 게 좀 있다고 봐요.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팬덤, 국민의힘 인사들 중에 팬덤이 있었던 거는 한동훈 전 대표 말고는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지층을 아주 이른바 이제 태극기 세력들을 등에 업어서 자기가 좀 우뚝 설려는 서로 경쟁에 나섰다.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닌데, 이건 그냥 순전히 제 개인적인 추정이에요. 개인적인 추정인데, 예전에 제가 여러 인사들을 보면, 그러니까 강한 비판, 비난을 들었을 때, 네. 특히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비난이 가해질 때도 있거든요. 공인이다 보니까. 네. 그럴 때 더 격하게 반동으로 튀어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전 전 의원은 지난번에 국회에서 이렇게 자는 모습이 자는 모습이 걸렸죠. 카메라에 잡혔죠. 엄청나게 회자됐고 오늘도 자서 그러니까 오늘도 오늘도 사진 또 찍어서. 올려 네, 피곤한 뭐 김민전 그렇죠. 의원 이렇게. 욕도 많이 먹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아마 내가 그 졸려서 잠 좀 잔 걸 더구나 내가 생리현상인데 이렇게까지 욕을 먹어야 될 일이야? 그러면 자기 세계에서는 엄청난 반동으로 갈 수가 있어요. 저 옛날에 김문수 지사도 사실은 그거 나 김문수인데요. 네. 강용석 의원도 사실은 그때 그 사건에서 아마 개인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욕먹을 일이야? 그러면 완전 반동으로 확 갑니다. 그런 반동의 네. 하나다. 그래서 이미 이제 이분들은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고 저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은 그렇게 심하게 비난을 해서 반동으로 튀는 건 좀 막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평소엔 좀 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김민전 의원은 원래 그런 것까지는 좀 안 왔는데 그런 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잠을 자면 선생님이 이제 보통 혼내는데 혼내지 않는 두 가지 부류 학생이 있죠.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잠만 자는 학생? 아니, 포기한 그러니까 학생? 한 명은 이제 네. 아프거나, 아프거나. 또 한 명은 이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완전 포기해가지고, 포기하는. 쟤는 이제 완전 학교 대학 안 갈라나 보다. 그냥 쟤는 그냥 저렇게 자게 내비두자. 이 두 가지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김민전은. 그렇군요. 아프기도 하다. 아프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정상적이 아니죠. 백골단을 어떻게 본인이 이제 그걸 처리한다고는 했지만 네. 국회에서 어떻게 소개시켜주는 기자회견을 해요. 상처가 깜짝 많은 놀랐어요, 사람인데. 백골단은 사실은 민주주의의 아우. 저기 아시죠? 80년대, 90년대 아픈 역사잖아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눈앞으로 봤어요. 백골단이 사실은 청자켓 입고 다니잖아요. 청자켓에 가벼운 헬멧 쓰고 흰색 잡으러 헬멧. 다니까 네. 체포조였잖아요. 그렇죠. 그게. 체포조로 잡으러 다니고 되게 무서운 폭력을 막구 행사한 그런 건데 어떻게 그런 이름을 물론 이름 자체는 반공청년단에서 몰랐다고는 하지만 다시 2024년에 불러옵니까? 반공청년단이라고 2025년입니다. 25년이죠. 네. 반공청년단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서북청년단 뽐딴 건데 네. 어떻게 국회 공간을 내줍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선을 넘어선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때 하품하면서 그때 아무튼 좋은 거 가지고 욕을 좀 많이 먹어서 반동으로 간다고 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선을 너무 넘었어요. 네. 좀 선을 넘은 행위인 것 같습니다. 시위자들 중국인들이 많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이성적이지 모르겠어요, 않은 진짜. 행동들, 너무 말 이상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궁금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에서 그때 좀 보내드리라고 했는데 식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셨죠. 네. 자, 이번에 특검법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제표결에서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는데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는 찬성 198표예요. 그래서 2표가 부족했고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6표. 그래서 4표가 부족했는데 이 표결 결과 평가 좀 해주세요. 이걸 뭐 안타깝다, 아쉽다, 뭐 2표, 3표만 있었으면 통과됐을 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건희 여사 때문에 저는 보수파가 지금 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비이성적인 이상한 개헌 같은 선포를 하는 것, 그 이후에 벌어진 상당히 이상한 행동들 다 김건희 여사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손절해야죠. 그래야 보수파가 살 수 있지. 계속 방어하고 옹호하면 국민들이 어이구 그래 김건희 여사 특검을 잘 막았네. 너희들 다시 지지해줄게 이러겠냐고요. 대단한 착각인 것 같고 내란죄 같은 경우엔 자신들도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뻔한 네.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조사하는 것을 방해한다? 안 하겠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치적인 전략적인 그런 것이겠죠. 조기 대선은 눈앞에 있을 거야. 이 특검법 통과되면은 대선 기간 내내 김건희 잘못된 거 내란하면서 잘못된 것들 다 밝혀지면 우리는 선거 못 치러? 이러한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을 텐데 그렇더라도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을 해야 국민들이 그래 뭐 민주당 정권이 잘못하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이런 거 안 하면은요 너희들은 영원히 정권 잡을 생각하지 마 이렇게 제외해놓고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대단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려요. 아쉬운 결과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아까 관저간 44명의 국회의원도 그렇고 사실은 또 하나의 원인은 한동훈 대표 때문이에요. 아 그래요? 네. 공천을 잘못했어요. 면접을 똑바로 봤어야지. 네. 이상한 사람들도 공천 주니까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 예를 들어 권성동 의원이야 중진이니까 원내대표야 중진이니까 그렇다 쳐도 거기에 그냥 부안해동하는 사람들로 공천을 주니까 조선 재선. 이런 그럼요. 것들. 당이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다. 저는 뭐 어떻게 보면 한면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고 한동훈 전 대표가 뿌린 씨앗이다. 네,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그렇잖아요. 괜찮은 사람 공천했어 봐요. 이런 문제가 생기나. 네. 관저협회 44명까지. 저는 늘 정기 공포 국선을 믿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은 늘 있어요. 그런데 이 수가 너무 많으면 그건 뭔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네. 44명이나 관저협회 갔다 이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한 2명 가면 통계적으로 이상한 사람은 그 정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44명은 너무 이상한 거고 또 그런 의견이 주류가 돼서 말씀하신 대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다 부결시킨다. 자,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저도 이제 장 소장님 말씀에 다 동의하는데 어차피 검찰에서 나중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건 다 할 거예요. 세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 제쳐둔다 쳐요. 내란 특검을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게 하자는 거지. 네. 그러면 뒤에 통과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실 대선 전에도 더 불리해요. 이게 사실 빨리 털고 가야 될 일을 대선 한복판에서 이게 계속 나오게 됩니다. 네. 전략이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국민의힘 전략적으로도 안 좋다. 안 좋죠. 네. 그리고 지금 2표 부족한데 이번에 뺐잖아요. 네. 민주당과 원래 이제 민주당과 그다음에 비교섭 단체 한 곳 조국혁신당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는데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는 걸로 바꿨잖아요. 네. 오늘 다시 발의했습니다. 오늘 다시 해서 야당 여섯 발의를 개 당이. 했죠. 네.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무조건 통과될 거라고 봐요. 비토권도 없앴어요. 비토권도 없애고. 네, 비토권도 없어. 그러면 이게 정부에서도 사실은 거부권을 최상목 그렇죠.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사라진 건데 그렇죠. 거부권을 아예 행사 안 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래야 맞죠. 이게 네. 계속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있네 없네 전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계속 딴지 걸면서 이걸 쟁점이 아닌 걸 쟁점 삼아서 국론이 분열되고 서로 정치 양극화되고 그러면은 최상목 대행이 그냥 이거 내란 특검으로 빨리 갈 수 있게끔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네. 바로 공포를 하는 게 맞다. 근데 한 가지 민주당도 저는 좀 비판을 하고 싶어요. 네. 민주당도 물론 정성호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저는 처음에 이게 발의될 때는 제3자 추천으로 하는 쪽으로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쪽으로 했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재의결할 때 굳이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그냥 제3자 네. 추천으로 했으면 한 번 더 통과됐을 수 이렇게 있는데. 물론 정치적으로 볼 때 뭐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괜히 이걸로 국민의힘이 딴지 걸어서 사실은 국민들 민심을 더 등 돌리게 되고 이런 결과가 생길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시간이나 이런 문제 봤을 때는 오히려 미리 그냥 제3자 추천하고 비토권도 굳이 할 필요 없거든요. 그런 거 빼고 네. 해서 이번에 그냥 통과시키도록 노력하는 게 맞지 않았나. 애초에. 네, 본질은 물론 국민의힘이 훨씬
표결에 참 반대한 국민의힘이 더 문제인데 민주당도 그런 것들을 좀 노력을 더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발의된 특검법 같은 경우에 뭐 사실 국민의힘도 위헌적인 요소만 없애면 우리도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오늘 발의한 거에 대해서 또 무슨 수사 대상 범위 이런 거 문제 삼으면서 졸속 법안이다 뭐 이렇게 또 비판하긴 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이랑 논의를 해서 여야 합의해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순진한 생각이에요. 아, 너무 순진했어요, 또. 이건 시간 끌기예요. 네. 아, 시간 끌기예요. 권성동 대표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특검법을 반대하지 않는 집단이에요 라는 이미지만 주고 계속 협상하고 자체안 만드는 척 하면서 네. 시간 끌기 작전에 들어갔다. 아. 그거예요 그냥. 어쨌든 국민의힘의 목표는 그거라니까요. 이재명 대표 선거법이나 위증교사 2심 판결 나올 때까지 시간은 계속 끌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거룩하게 오늘 아주 목소리도 저음으로 쫙 깔고 네. 우리 국민의힘은 그런 당이 아닙니다. 딱 그래버리던데 저는 그냥 시간 끌기 같다. 아, 그래요? 네. 그럼 국민의힘이 이 법 문제 있어요라고 계속 주장하는 상황에서 주장만 하겠지. 그런 상황에서 정부,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또 다시 거부권을 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뭐 압박을 많이 하겠죠 국민의힘이. 그래서 그거를 최상목 대행이 안 들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거부권 행사할 그래요?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면은 이번에는 권성동 대표가 의원들 설득하기 쉽거든 이거. 네. 조기 대선 나올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대선 기간 내내 수사하면 우리 대선 어떻게 치르냐. 이거는 맞고 공수처가 기소하면은 수사 권한이 없지 않냐. 그러면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거 무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도 돈봉투 사건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이 됐다. 증거 능력 없다. 네. 이것은 무죄 이렇게 때려버렸잖아요. 같은 논리로 수사권 없는 데가 수사 기소했으니까 이거는 각하. 처음부터 이거는 우리가 검토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나갈 거다. 그러니까 우리 검토하는 척 하면서 시간 질질 끌어야 돼. 너희들 이거 찬성표 던지면 안 돼.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표가 부족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법을 고침으로써 뭐 이래서 정부가 또 거부권을 행사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번에도 부결을 하자라고 했을 때 재표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될 가능성. 이렇게 설득도 하고 네. 나가. 아, 그렇게 할 거면 나가. 이번에 이제 김상욱 의원한테 했던 것처럼. 장난하는 것 같아 지금? 웃어요 지금?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보육원 같은 시설에 사는 아이들은 만 18살이 되면 법적으로 보호가 종료되어 보육원을 나와 홀로 자립해야 합니다. 18의 나이에 누구보다 빨리 어른이 되어야 하는 18 어른. 자립준비 청년들의 생계 문제를 넘어 건강한 자립을 고민하는 아름다운 재단의 고민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하시면 18 어른의 이야기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먹는 수산명가 통영해인에서 정말 귀한 제철 음식을 모셔왔습니다. 쫄깃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1년 중 지금이 가장 맛있는 방어회. 방어를 당일 손질해 맛과 신선도가 유지되도록 필렛 형태로 보내드립니다. 가성비 최고, 맛도 최고인 싱싱한 방어회 필렛을 특가로 준비했습니다. 바다장어를 진하게 우려내 든든한 한 끼, 해장으로도 좋은 장어 추어탕도 있습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오시거나 네이버에서 통영해인을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재표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될 가능성. 이렇게 설득도 하고 네. 나가. 아, 그렇게 할 거면 나가. 이번에 이제 김상욱 의원한테 했던 것처럼. 장난하는 것 같아 지금? 웃어요 지금? 웃어요? 무서워. 와, 진짜 무섭다. 나가라고. 네. 이렇게 협박. 권성동 닮았어. 갑자기 진짜도 아니었는데 진짜 무서웠습니다. 회유와 압박. 회의와 동시에 압박을 해가지고. 동시에 갈 것이다. 야 그래도 우리 좀 대선은 치러야 될 거 아니냐. 이거 안 된다. 이거 좀 막자. 그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핑계를 댈 거예요. 나중에는 누가 이거 휴먼고딕으로 하라고 그래서 특검법 위헌이다. 이런 것까지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서체가 다르다. 그렇죠. 서체가- 내가 원하는 서체가 아니야. 네, 휴먼고딕 위헌이야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어서 저도 뭐 시간 끌기 트집 잡기라고 보고 다만 그래도 민주당은 대신 이런 상황에 그러니까 이번에 이른바 한동훈 대표와 좀 비슷하게 뜻을 모았던 그 이른바 친한파 16명이 그 텔레방을 따로 또 열었다는 거 아닙니까? 시작 투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일부에 저기
지금 국민의힘 주류라는 다른 생각들을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들에게 명분을 조금씩 주면 민주당에서 어차피 이분들은 저는 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번에 3자 추천이랄지, 그러니까 대법원장 추천이랄지 비통권 빼고 그다음에 수사단 규모와 기관도 조금 줄인 것들은 유효할 거다라고 봅니다. 그들을 설득하는데 예, 명분을 이제 줄 명분이 것이다. 거절할 명분이 네. 없어요. 자, 우리 마지막 이슈는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카톡 내용이요. 이번에 공개가 됐죠. 자,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를 통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정황이 메시지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이거 여론조사 결과 주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요. 김건희 여사가 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김건희 여사는 특히 넵 충성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했는데 오늘 마침 이제 김서구 법무부 차관이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 메시지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충분히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있죠. 자, 이 사안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세요? 이제 시작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뭐 몇백 건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맛보기로 몇 개 던져준 건데 네. 앞으로 만약 국정 운영에 개입된 상황, 국정 운영 이렇게 해라, 알았다, 땡큐, 충성. 네. 엘리자베스 가지 마세요, 조문 가지 마세요, 알았어, 충성. 막 이런 것들 계속 나오면 어떡해. 네. 창원 산다, 이거 창원으로 해주세요. 알았어. 이런 것들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요. 큰일 났다. 이것 때문에 비상계엄 한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게 작년 11월 달에 이게 다 조사가 끝났다라는 거잖아요. 이미 그렇죠? 검찰의 네. 수사가 끝났는데. 보고서까지 다 만들어놨고. 네. 그런데 왜 뭐 윤석열 대통령 부부 안 불렀냐? 이것도 문제 제기. 문제 제기가 될 수도 있고, 뭐 검찰총장 통해서 민정수석 통해서 대통령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11월 초부터 강하게 이제 비상겸에 대해서 의지를 밝혔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것 때문이 아닐까. 그런 이게 생각이 굉장히 들어요. 중요한 이유 중에 이제 하나일 시작이에요. 것이다. 이제 단순히 정치작업법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큰일 났어요, 한마디로. 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법적인 문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이제 일단 법무부에서 얘기를 했고, 네. 근데 여론 조작을 대통령이 지시했냐? 제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아니겠지. 보고 물어봤는데 네. 조작해서 나한테 알려줘.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그리고 이미 법적인 문제로만 놓고 본다면 이미 연쇄살인에 방화에 납치, 뭐 유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게 있어서 네. 요건 그냥 네. 크게 곁가지 정도? 네, 격가지 정도다. 이미 이제 이것도 엄청난 사실은 이거 엄청난 건데. 네, 이미 엄청난 일들을 더 저질러서 네. 그러니까 뭐 연쇄살인마한테 너 저번에 근데 그것도 훔치지 않았어? 라고 묻는 거랑 비슷한 거여서 다만 이제 앞서 얘기한 대로 이 카톡방 280개의 메시지가 발견되는데 이 중에 여사와 특히 그런 게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정 운영이나 중요한 인사나 이런 부분에 명태균 씨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네. 이 부분을 또 여사가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고 실제로 실행이 되고. 예, 그런 게 이제 되게 어처구니 없는, 예를 들어서 무슨, 이건 그냥 제 상상인데, 어디 사는 누구에게 뭘 주세요? 뭐, 이런데, 저 충성, 뭐, 명 선생님 말이라면, 뭐, 이런 식의 메시지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지금 일부 남아있는 지지층에서도의 무슨 신뢰나 이런 거, 그런 것들이 깎인 더 아하.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근데 밝혀지는 일들이 생기고 또 따로 다 봐야 되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도 윤 대통령이 비상겸을 정말 황당하고 끔찍하게 선포한 데도 일조를 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네. 조금만 잘못했다고 하면 다들 어렵지 않게 막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디올백 문제도 제대로 사과했으면 사실은 그것 가지고 또 자리에서 물러나. 물론 그런 얘기할 분도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굳이 끄집어 내린다 그런 생각은 아닐 거거든요. 네. 사과했으면 넘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최상병 문제도 사실은 처음에 격노했지만 뒤에 아이고 아차 내가 실수했군 해서 했으면 집단항명의 수개죄로 넣으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이건 좀 집단항명이 아닐 것 같으니까 항명으로 하고 그렇게 안 가고 처음에 본인이 사실은 본인의 잘못을 조금만 고쳤으면 이렇게까지 안 갔는데 명태균 씨 문제도 좀 마찬가지로 봐요. 근데 이거를 계속 이상하게 막다가 결국은 계엄까지 해서 스스로 자폭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결국 그렇죠. 계엄까지 가게 됐다. 근데 미리미리 사실은 차단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다. 위기 관리라고 하는데 위기 관리를 한다면서
아주 대폭발 위기를 만드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예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그동안 계속 안 좋은 소식만 있었는데 오늘 굉장히 좋은 소식 한 가지가 전해졌습니다.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선고 소식인데요.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항명, 그다음에 상관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사법원에서 오늘 1심 무죄를 받았습니다. 평가 부탁드릴게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군 검찰이 항소를 통해서 뭐 박정훈 대령의 유죄를 입증하겠습니다 이런 헛소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재판정에서 박정훈 대령을 괴롭히려는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먼저 당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대통령의 경로로부터 이 일이 시작됐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러한 지시를 내렸는지, 어떠한 부당한 반법률적인 그러한 지시를 내렸는지 다른 차원의 조사를 통해서 이 사건도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정훈 대령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사실 최상병 특검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평가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항소를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진실은 밝혀지고, 특히 법원에서 이 부분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위법 명령도 이제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첩 중단에 대해서는 이건 위법한 명령에서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군사 법원에서 얘기를 한 건데, 네. 너무 당연한 걸 가지고 대통령 한 명이 화를 내서 집단항명에 수개로 깜빡이 쳐넣어, 이런 분위기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실제 군검찰 등은 그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네. 실제 기소도 처음에 그렇게 했었고,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정부 동안 2년 반 넘게 조금 있었지만, 제일 저는 그런 게, 물론 이번에 계엄 가지고 민주주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것도 크지만, 각 국가기관들이 그냥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 기관이 원래 해야 될 일을 잊는 일, 잊어버린 일들. 네. 검찰이 여사 문제니까 그냥 깨개갱. 경찰도 사실 지금 와서야 지금 뭐 이렇게 수사하는 척하지, 이전에 막 정권에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그런데 그냥 가서 압수수색하고 네. 다 뭐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김대중 정부에서 어느 정도 많이 바뀐 뒤에 이렇게까지 안 했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도 이렇게 안 했고, 이명박 정부도 이 정도까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정말 50대로 돌아간 듯한 모습으로 윤석열이 만들어놨다는 거. 네. 근데 퇴행시켜놨다. 그렇죠. 그동안. 역사 퇴행이죠, 진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었던 게 제일 아쉬운데, 군 검찰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죠. 네, 그리고 최상병 특검도 사실 돼서 거기에 대한 네. 진실도 밝혀져야 된다라고 네, 봅니다. 맞습니다. 자, 아무튼 뭐 군 검찰에서 항소 안 하기를 두 분 하면 다 안 돼요. 바란다, 이런 뜻으로 알아듣도록 이 하겠습니다. 사건 보면 나오지만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한 해법이 제일 제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이나 군검찰 이렇게 기소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물론 정말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서 기소해서 뭐 일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오면 검사가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된다. 전 그럴 수는 없다라고 봐요. 그러면 사실 기소도 안 되니까. 네. 사실은 또 재판에 무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마구잡이로 검찰이 기소를 하면 이 피고인은 무죄가 나올 때까지 소송 비용 들어가죠. 그렇죠. 삶이 완전 파괴되죠. 3일 파괴돼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장치가 좀 없는 게, 사실은 뭐 예를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전 정부 인사들을 막 기소하고 그런데 무작위로 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을 막자고 수사심의도 두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보니까 그것도 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법을 해야 될지 사실은 저는 잘 모르긴 하겠어요. 근데 네. 그래서 각 기관들이 스스로 어떻게 옳은 길을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웬만한 예를 들어 검찰이나 경찰이나 그런 과정 중에, 지난한 과정 중에 있었다고 봤는데, 그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게요.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 시스템을 것 많이 같습니다. 망가뜨렸지. 네, 그 망가진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내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앞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